이번 시간에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교환 열펌프, 지구 연결 열펌프, 지하 열원 열펌프 또는 수열원 열펌프, 다음에 고효율 재생에너지 기술,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 분야에 넓게 적용, 온수, 공간의 냉난방의 사용,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열이 집중적으로 작동,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적용한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지오서멀 히트펌프에서 이렇게 지중해에서 체열한 열을 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서 아까 설명을 했던 그런 압력 엔탈피 선도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와 요거 차이, 여기선 냉방을 하고 여기선 난방을 한다. 근데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열을 이만큼 내려야 되는데 땅 속에 열을 가져온다면 이 중간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만큼 낮아진다. 난방을 할 때는 요 높이고 냉방을 할 때는 요 높이고, 그래서 요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수직형이죠. 수직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고, 이 건물에 이런 사례들을,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열원 히트펌프의 원리 해서 여기에 보면은 땅 속에 있는 열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래서 브라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냥 물을 넣기도 하고 어떤 그 열 매체를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압축 과정입니다. 압축 과정. 이것이 응축 과정, 위에가. 이것이 팽창 과정. 이것이 증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틀 때 보면, 이렇게 실내기가 있고, 외부에 이제 이런 발코니 같은 데 연결되어 있는 실외기가 있죠. 이렇게 실외기. 그래서 실외기에서는 나오는 공기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높죠? 더운 바람이 나오죠? 더운 바람이 나오고, 실내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할 때 더운 바람, 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딱 틀면, 여기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관이 두 개가 지나가죠. 하나는 좀 얇은 배관, 하나는 좀 두꺼운 배관에서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내에서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딱 틀면 밖에서 발코니에 발코니 외벽에 있는 실외기가 옹 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웅 하고 돌아가게 된다. 요 웅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압축이에요. 압축 과정.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압축된 열을 식히느라고 여기서 팬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와요. 식히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으면서 여기가 이제 기체였던 것이 액체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요 안에가 액체선이야. 요 안에가 액체. 그러니까 냉매의 액체 상태. 그 액체 상태인 것을, 액체 상태라는 것은 여기 부분 압축기라는 것이 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엔진처럼 보통 한 2기통 정도 되는 이러한 실린더 내에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자동차도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냉매 가스를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그러면 요 냉매 가스를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과열 증기, 뜨거워진 요 기체가 되는 거죠. 과열 증기 상태가 된다. 그 과열 증기 상태인 것을 팬을 통해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냉매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액체가 돼서 액체가 된 것을 순간적으로 그 압력을 떨어뜨려주면 압력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증발을 하게 되죠. 증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가정용에서 쓰던 냉장고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큰 것은 요즘엔 뭐 뜯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요가 냉동실이 있고 요 냉장실이 있어요. 냉장실. 냉장실 뒤에 하얀 판을 뜯어내 보면 여기에 그 동관으로 되어 있는 이 두꺼운 동관에서 가느다란 동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요 액체, 냉매의 압축되어서 냉각을 해서 액체가 된 요 냉매가 큰 배관으로 이렇게 와서 작은 배관으로 이렇게 모세관처럼 이렇게 갑자기 넓은 체적으로 확 펼쳐주면 여기에 있던 냉매 액체가 원래 상태인 액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 가면서 기체로 변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기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빨래를 보고 설명을 하면 꼭 같진 않지만 이해는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햇빛이 쨍쨍한 날 빨래를 해서 널게 되면 빨래가 잘 마르죠. 그건 뭐야? 잘 마를 수 증발할 수 있도록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빨리 증발을 한다. 근데 햇빛이 낮고 비가 와서 습기가 많거나 그러면 습도가 높아도 그렇고 온도가 적어도 그렇고 잘 안 마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력을 큰 배관으로 냉매가스가 왔는데 프레온가스라든지 요즘엔 뭐 바꾸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작은 배관으로 이렇게 많게 하면 높은 압력을 유지를 해서 여기서 높은 압력, 압축을 해서 높은 압력을 유지를 했던 것이 압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 있던 액체는 원래 상태였던 이 강제로 이러한 그 펌핑 작용을 통해서 압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었었는데 압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다시 기체로 되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기체로 되려고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액체를 기체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름에 여기 가정집에서도 보면은 냉장고가 있고 여기에 물건을 많이 넣지 않다. 물건이 적다. 물건이 적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많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겠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는데 만약에 물건도 많이 넣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냉장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더운 열을 넣어줘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열을 넣어주지 않으니까 증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냉장고 안에 물건을 많이 넣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밖에서도 이제 에너지가 계속 더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증발이 빨리 이루어지죠. 그럼 증발이 빨리 이루어지면 냉장고가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하면.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압축이 요겁니다. 요러한 과정을 압축기라고 한다. 압축기. 압축기.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압축기에서 하는 열이다. 그 다음에 팽창은 요 부분이 팽창이고 요것은 압축기는 요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팽창을 해서 요 부분에서 요거는 차가운 열이라고 했어요. 차가운 열. 요거는 더운 열.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열을 받아서 쓰게 되면 요게 난방이 되는 거고 차가운 열에서 열을 받았으면 냉방이 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요것은 어차피 그 시스템에 대한 걸 공부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친환경 건축 에너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이제 들어가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땅속에서 이렇게 열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곳으로 보낸다. 이런 사용하는 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방과 난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100에서 300m 깊이의 지열원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실내의 열을 흡수하여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하고 겨울에는 지중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로 방출하여 난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리니까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건축물에 적용한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중에서 열을 얻어서 여기에 사용을 한다. 그런 것이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냉동기에서 히트 펌프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열을 사용할 때 뭐 급탕이라든지 뭐 난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난방도 마찬가지죠. 난방은 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요 지중에서 가져온 온도, 외기 온도는 0도였는데 땅속에서 가져온 것은 15도다. 그러면 이제 0도를 15도로 만드는 것만큼은 여기서 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뭐 급탕이라든지 또는 뭐 냉난방에 사용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열은 땅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똑같은 거죠. 뭐 다를 게 없죠. 단지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그 포집하는 것이 이건 수평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히트 펌프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뭐 스토리지니까 뭐야? 덮여진 물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덮여진 것이 온도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쓴다 그러면 어디셔널이니까 뭐야? 추가로 더 보조열원이죠. 보조열원으로 더 이렇게 하는 사진.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뭐 그런 정도의 그림이죠. 이게 이제 레프리제렌트인데 그 냉매 압축기죠. 그래서 아까 그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실외기 가정집에서 보면은 그 발코니 밖에 달려있는 실외기, 거기서 이제 그 실린더 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따뜻한 것을 쓰면은 웜 서플라이인데 난방용이고, 이것은 이제 뭐 그걸 식혀주기 위한 그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압축기고, 그 다음에 팽창 밸브고, 증발기고, 응축기고 이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정도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응축기 80도, 뭐 60도 되어 있는데 여기가 뜨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뜨겁다. 그래서 실외기에서 그 실린더 내 컴프레서가 그 냉매를 가스를 압축을 해서 과열 증기 상태를 만들고 그 실외기 그 팬을 통해서 이렇게 냉각을 시킨다.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뭐 80도 정도가 되는데 냉각을 하게 되면 여기 한 60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온도를 요 그림만 보면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20도 정도의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중요한 건 아니고 온도도 뭐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 냉방과 난방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죠. 참고로. 그래서 연간 운전비 비교해서 100평 냉난방 및 급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곳에서 한 거죠.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 비교를 해봤더니 기름 보일러와 패키지 에어컨. 이 패키지 에어컨이라는 건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것이 패키지라고 그래요. 패키지가 뭐야? 패키지. 이 안에 압축, 응축기, 증발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패키지 관광하면 여행, 먹는 거, 자는 거, 뭐 식비 다 들어가 있는 게 패키지잖아요. 다 포함 패키지 돼 있다. 다음에 흡수식 냉온수기. 이것도 뭐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냉동기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냉동기를 하게 되면 아까 그 전기를 이용한 그 냉매의 상변화를 이용을 해서 냉방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럼 이제 증기압축시키죠. 이게 전기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시켜서 냉매가스를 압축을 하고 과열된 것을 냉각을 하고 팽창을 하고 다시 그 액체를 팽창을 기화시키면서 그 냉열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그 냉동기의 그 냉방 원리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 여름에 냉방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하절기에 그 전력 부하가 피크로드가 발생을 한다, 낮에. 그러다 보면 전기 발전 설비 용량의 그 여유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기 압축식 냉동기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일정 규모 50% 이상은 그러한 그 전기적 구동에 의한 냉방기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제한을 한다. 그러면 냉방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많이 든다고 냉방을 하지 못하게 하면 뭐 가정집도 요즘에는 여름에 에어컨을 다 틀어야 되는 마당인데 사무실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뭐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러한 냉방기가 이제 흡수식 냉온수이거든요. 그 요거에 대한 설명도 또 한참 또 걸려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26kW, 11k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기름 보일러라든지 가스 보일러를 쓰고 에어컨을 사용을 하면 26kW였다. 이 규모는 뭐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지열을 쓰니까 11.6이구나. 많이 줄어드네. 뭐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지열을 쓰면 전기 사용량이 주는구나. 그리고 흡수식은 전기가 아니고 NM3네. 노멀 루베. 이게 가스 사용량이에요. 가스. LNG 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 보일러 또는 가스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패키지 에어컨, 이 전기식 에어컨을 사용을 하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지열을 써도 전기가 이렇게, 뭐 이보단 작지만, 그러나 흡수식을 쓰면 이렇게 가스만 들어가네. 이렇게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스만. 그럼 흡수식 냉동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복잡해서. 그러면 이게 비용을 보면은 총 비용이 484. 뭐 금액은 뭐 나중에 기름 보일러와 패키지 에어컨을 쓰면 484다. 흡수식 냉온수기와 가스 보일러를 쓰면 195이고 가스 보일러와 패키지 에어컨을 쓰면 222. 그런데 지열 요거는 100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표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리가 지열 냉난방을 쓰면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러한 부분이죠. 전기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주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사례.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사례를 보면은 지역 에너지 기술 공모의 당선작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사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하이드롤이니까 물이죠, 물. 총 사업비는 뭐 14억, 20 이렇게 해서 양산대학 병원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죠.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고, 지열은 뭐 안 보입니다만 땅속에 이렇게 뭐 묻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독주택에 이러한 배관을 매설을 하고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제어를 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건 가정집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적용된 리얼 시스템은 시스템 에어컨을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다. 지중해 열을 사용하여 히트펌프를 거쳐 시스템 에어컨과 바닥 난방 시설로 실내를 냉난방하는 물, 공기, 멀티형 지열원 히트펌프를 사용했다. 뭐 사례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코오롱 기술연구소. 이런 것이 이제 그 배관을 내설하는 거죠. 땅속에. 이렇게 해서 땅속에 물을 이렇게 해서 묻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건 공사하는 뭐 모습들이고. 이것이 이제 아까 있던 덕트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덕트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이송하는 통로를 덕트라고 한다. 그래서 덕트는 일반적으로 함석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죠. 함석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함석 자체가 시공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또 가격이 싸고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안에 함석으로 만들어진 이 덕트 내에 차가운 공기라든지 더운 공기가 통과를 한다면 이 실내하고 온도차가 발생을 하죠.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그 얇은 함석 같은 경우에는 함석 표면을 통하여 열이 출입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출입이 발생을 한다. 외부 온도가 31도이고 여기가 15도다 그러면 높은 열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15도짜리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냉동기에서 공기를 만들 때 더 낮은 온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열을 하는 거죠. 단열이라는 건 아이솔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 환경과 이 실내 환경을 지금 절연을 시켜주는 거죠. 열 교환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그 닥트의 모습이고 닥트를 보온한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울산시 교육청 울산과학고등학교의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과학고등학교의 전체 냉난방 부하를 지열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다. 시공된 사례, 지열 시스템의 장점인 쾌적한 냉난방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다. 150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50톤. 초기 투자비. 그래서 투자비는 약 5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많게 소요가 됐다. 더 많게. 5억 5천만 원. 저는 연간 운전비에서는 4,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12년 후에는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자기들이 그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여론 방식에서 LCC 분석. 이게 뭐 LCC가 뭐죠? LCC가 이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죠. 여러 기기를 선정을 하면 초기 투자비부터 그 사용을 해서 폐기될 때까지 총 비용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흡수식 냉온수기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플러스 지열 냉난방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연간 에너지는 20.3%를 절감을 했고 총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는 14.2%를 절감을 했다. 급탕 방식은 전기 보일러와 순간 급탕기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전기 보일러와 급탕 탱크, 태양력 급탕으로 연간 에너지는 35.7%를 절감을 했고 총 생애는 0.1%. 이건 사실 뭐 절감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실내 체육관에 도입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는 돈보스코 직업학교에서 공사하는 모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면적이 이렇게 돼 있고 지열 냉방이 이렇게 46만 7천 킬로칼로리, 난방은 47만 6천. 그래서 지열이 담당하는 비율이 16%. 그래서 이 40호라는 건 땅속에 40개를 심었다. 이런 얘기죠. 30A는 30mm짜리.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보험 케어센터. 이런 것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열이 담당하는 냉방이 77만 7천 킬로칼로리, 난방이
13,000. 담당하는 비율은 8,000. 또 77개의 배관을 40mm짜리를 박아서 열교환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이죠. 다음으로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 등에서 이러한 평수에 냉방부와는 이 정도, 난방부와는 이 정도, 지열이 100%를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냉방부하고 난방부가 비슷하구나. 킬로칼로리가 372,000, 353,000. 마찬가지로 28개의 배관 30mm짜리를 묻어서 그걸로 이제 지열을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바이오 교육 문화회관 또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는 난방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는데 뭐 원인이 있겠죠. 냉방과 난방. 그러면 냉방은 외기 온도가 31도일 때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춘다. 여기서 31도 외기 온도라는 거는 외기 온도는 다 다르죠. 북쪽 다르고 남쪽 다르고 다 다르죠. 일반적으로 냉방은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외기 온도가 31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설계를 할 때 31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이라고 해서 여름에 31도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35도도 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37도도 간다. 근데 이런 경우는 1년에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어쨌든 26도를 해야 사무공간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6도 정도 설계 표준 온도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방은 어떻습니까? 난방은 외기 온도가 0도이다. 실내 온도가 뭐 22도이다. 이것도 뭐 거의 뭐 이 온도 정도가 사무실에서 적용하는 설계 표준 온도이고 0도라는 것도 남쪽은 여름에 겨울에 0도보다 더 높은 날도 많지만 저 북쪽 판문점이라든지 파주 이쪽 가면 뭐 영하 3도, 5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이렇게. 그런데 난방부하가 줄어들었다, 적다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기는 온도차가 0도하고 22도 하면 겨울철은 실내의 온도차가 22도이다. 근데 여름철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는 5도, 뭐 이런 경우 한 7, 8도. 그래. 냉방은 온도차가 한 7, 8도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겨울엔 22도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비슷했어요. 아까 이 비율을 따진다면 이것도 뭐 20만이나 뭐 21만이나 이렇게 되면 11만 8천이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이제 부하 계산을 할 때 보면은 Q는 K 곱하기 A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럼 온도차면 여름에는 이게 7도이고 겨울에는 22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하야. 이게 부하.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있어. 건물이. 그럼 면적이 다 나와. 외피 면적. 이게 A죠. A. 그럼 건물을 크게 하면 당연히 A가 커지겠지만 이 건물에서는 A는 일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때보다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럼 Q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 온도차는 똑같고 22도 정도 되고 A도 똑같은데 이게 줄었구나. 이게 뭐야? 이게 열 관리율이죠. 그러면 이런 건물은 단열을 많이 했네. 교육모드안에 관해서는 난방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에 단열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5% 정도를 지열이 커버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20개의 구멍을 뭐 이렇게 14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던 거 이렇게 40A짜리가 20개 이렇게 해서 이런 부하를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냉난방 시스템, 시열, 도로 융설 시스템. 이거는 융설, 도로 바닥 표면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순환 파이프를 넣고 화강석을 해서 이렇게 땅속 여기에
그 눈이 쌓이지 않고 그 지열을 이용을 해서 눈이 녹도록, 항상 그 눈이 녹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활주로라든지 항공공항에 뭐 그런 곳이지, 도로마다 전부 이런 걸 배관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뭐 땅속의 열을 이용을 해서 그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인데, 글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건 뭐 어디에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열이 있으면 눈은 뭐 녹게 돼 있으니까 뭐 가능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스트 팰리스 아파트 단지 내 오르막길 도로 윤설 시스템. 뭐 이 사진으로 봐서는 뭐 그런 코일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돼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눈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열 시스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개요.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죠? 집어넣고, 만약에 깊이 집어넣으면 끓는 물이 올라온다는, 끓는 물이, 그렇죠? 끓는 물. 그럼 끓는 물이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그럼 전기가 터빈을 돌려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수지에 시추정, 드릴링 웰을 설치하여 고온수 또는 전기, 그러니까 전에 그 대구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시추를 해서 그곳에 물을 압력을 넣어서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물이 그 열에 의해서 끓어서 전기를 옆으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각의 변동이 있어서 저번에 그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온수 또는 전기라는 건 상당히 깊은 곳에까지 넣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진 전기로.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온도가 100도가 되면 그 이상 계속 끓여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로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 근데 전기 생산율은 40%를 하회한다. 그럼 나머지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것은 열로 남는데, 이게 한 60%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열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땅속에 있는 지중열로 바로 처리한다는 거죠. 고온수 또는 전기를 유입시켜 전기 생산을 해야 한다. 지열원을 사용하는 발전소의 형태, 유입정의 온도와 지열원의 의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증기 발전소, 습증기 발전소. 이건 뭐 요거에 따른 차이인데, 이런 것은 뭐 그냥 참고로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에서 첨도 부하 및 기저 부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시스템의 종류에서 드라이 시스템, 전기가 건조하다, 뭐 이런 얘기죠. 지열 전기가 물과 혼합되지 않는 곳에서 적절하다. 물과 혼합되는, 건전기 발전을 하려면 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된다. 유입점을 대수층까지 천공하여 과열, 가압된 전기를 표면까지 고속으로 가져와 전기를 발생하도록 터빈을 구동한다.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디테일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열로 발전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지열을 가지고 냉난방을 한다. 뭐 표면에 뭐 20m 정도 아니면 100m 정도까지 들어가서 그 외부 온도와 다른 그런 온도의 그 물을 치수를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냉난방에 적용을 많이 하는데, 발전까지 한다. 그럼 상당한 깊이에 들어가서 열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 그 대구에서 이런 발전을 했다가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고 지금은 시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전기를 응축기에 통과. 그러면 터빈 효율이 증가된다. 버려지는 물은 인젝션 웰, 배수정을 통하여 지층으로 배수한다. 인젝션이 뭐예요? 주사 뭐 이런 거죠. 압력을 가지고 품어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땅속에 상당한 압력과 온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 비응축가스에서 CO2나 황산화물, 이산화탄소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장 경제적인 기술로 널리 사용된다. 상용화.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뭐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있구나. 1904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발전소의 형태이다. 그래서 유니트당 35에서 120메가와트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가장 큰 건조 전기 지열원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습증기죠. 플래시 스팀에서 습증기, 플래시 스팀. 지열원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곳. 아까는 이제 물과 혼입되지 않는 곳이었다면, 이거는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곳. 지열원인 액체보다 훨씬 저압인 플래시 탱크로 그 액체가 분무되면 급속히 증발되어 전기로 변한 후 그 전기는 건조 전기 발전소와 같이 발전기와 연결된 터빈을 통과한다. 이제 터빈을 통과해야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 지열 유체가 웰, 우물이죠, 우물. 정 내에서 플래시 되는 것을 방지해서 저온, 고압으로 유지를 한다. 대부분의 지열 유체는 플래시 되지 않고 로컬 다이렉트 히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저수지에 재배출된다. 탱크 내부에 남아있는 유체가 충분히 고온일 경우는 제2탱크로 유입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발전소의 크기는 10에서 55메가와트. 표준으로 이런 곳에서는 필리핀이나 멕시코에서는 20메가와트 정도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열원이 충분히 높지 않은 중온수 또는 지열원이 플래시를 하기에 너무 많은 화학적 불순물을 함유하는 곳에서 사용한다. 지열수는 열 교환기를 통하여 물보다 낮은 비등점을 갖는 유기혼합물인 이소부탄 또는 펜탄 등의 제2유체를 기화시킨다. 기화된 제2유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빈에서 팽창하고, 팽창된 작동유체는 응축되어 사이클에서 재사용된다. 모든 지열유체는 밀폐 사이클 시스템의 지하로 배출되며 효율은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가 습증기 발전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온도의 열원을 사용하고 부식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소 출력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대형 펌프가 필요하다. 대형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유니트의 크기는 1에서 3메가와트. 모두 모듈 배열에 의해서 사용된다. 이것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료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지열 발전 시스템에서 사례, 더 게이저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더 게이저스.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열 발전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총 15개의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량은 725kW, 그래서 72만 5천 가구에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전기를 시간당 몇 킬로와트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설비를 할까요? 전에 같은 경우는 뭐 3, 4킬로와트 시간당이죠. 3에서 4킬로와트 per hour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설명을 할 때 1킬로와트의 개념이 어떤 거냐? 그러면 1와트는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형광등 하나가 몇 와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형광등 한 40와트 정도 되죠? 40와트. 그러니까 이 기준은 강의실에 있는 그
한 1.3, 4m 정도 되는 형광등 그것을 표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40W, 10개면 400W, 100개면 4000W, 그럼 100개면 4kW네. 그리고 1kW 또는 1.5kW, 2kW 정도는 저번에 그 드라이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에서 쓰는 좀 큰 거 정도는 한 1.5 정도, 그리고 만약에 소형 여행용으로 이렇게 조금 접어서 쓰는 거 정도는 한 1kW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냉장고라든지 또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환기 유니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많은 5, 6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도시의 전체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게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전 지열이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ICT 적용해서 여기서 보면 열원, 지열이죠. 지열, 열원. 그 다음에 히트펌프. 요걸 가지고 여기서 바로 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15도를 가지고 30도 만들 수도 없고 0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히트펌프를 유닛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부하에 사용을 한다. 그런 내용을 데이터 검출부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계산도 하고 제어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양방향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를 좀 하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 이건 뭐야? 황산화물이죠. 황산화물. 그래서 이거는 뭐 석탄이고 오일이고, 이거는 뭐 지열이네. 그래서 지오메탄 with 가스 인젝션. 이거는 가스 인젝션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건 메탄이고 석탄, 오일, 메탄 해서 황산화물이라든지 또는 뭐 이산화탄소죠. 상당히 뭐 이렇게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죠. 어쨌든 뭐 땅에 있는 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석탄을 뗀다든지 또는 뭐 기름을, 연료를 뗀다든지. 가스가 없네요. 요즘에 만들었으면 이제 가스가 있었을 텐데, 이 좀 뭐 자료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환경력 측면에서 보면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열발전소는 낮은 양의 이산화황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청정 대기 규제, 클린 에어 스탠다드를 만족한다. 다음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열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이런 정도의 메가와트당 면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 건전기 발전소, 습전기 발전소는 주로 수증기를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에서는 가스 배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GS 기술 개발에서 표층수를 암석 우의 우물에 분사해서 지각 틈과 고온함을 동거하여 순환시키며 가열된 물이 다른 유입정을 통하여 양수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장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는 이게 이제 뭐 핵이죠. 핵, 원자력. 이것은 석탄이고, 이것은 이제 지열이죠. 그래서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수입 의존도가 감소한다. 에너지 공급을 스스로 조절을 하고, 뭐 내셔널 시큐리티에서 국가안보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고유한 에너지 공급에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고, 연료 수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수출입이 균형 향상, 연료 수입의 경제적인 압력이 경감된다. 근데 요즘엔 뭐 유가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여러 가지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도 또 자동차도 기름 사용량이 급격하게 격감하면서
기존의 생산시설로 생산량을 줄인다고 하여도 그 생산되는 양을 소비는 물론이고 저장할 능력도 없어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6월 달에 그 판매될 그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마이너스 가격이 형성되는 아주 그 미증유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료를 수입하는 것이 줄어든다면 경제적인 압력이 경감된다는 것은 뭐 일리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지역기술 인플라와 고용이 창출된다. 그러니까 그 지열 발전을 하는 곳에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고용이 있어야 된다면 뭐 고용도 창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용도 인자,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날씨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태양광, 태양열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햇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또 겨울철에 태양열 급탕이나 난방을 하기에는 겨울철에는 실제로 겨울철에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이 필요한 거는 외부 날씨가 춥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햇빛이 없어서 실제로 더운 물을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조 여론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전에는 그 태양열 급탕, 태양열 난방을 많이 적용을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 그 이중으로 설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엔 태양광 쪽으로 하죠. 태양광. 광은 햇빛이 많을 때는 전기 생산을 많이 하고 햇빛이 적을 때는 전기 생산을 적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날씨나 연료 공급 관계는 무관하게 작동한다. 땅 속에 있는 열은 뭐 태양이나 이런 별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 여름, 겨울에도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설계 시 몰드화가 되어 있어 유연성이 높다. 출력은 필요한 만큼 확장 가능하고 높은 초기 투자비를 회피할 수 있다. 발전소의 건설은 1, 2년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장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점유 면적, 요구 면적이 적다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유용성에서 보면은 지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석탄이죠. 석탄, 원자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 석탄, 원자력 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100분율 비교해서 보면 지열이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열 에너지의 한계와 위험에 대해서 보면 지층의 침강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대구에서 발전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땅속 깊은 곳에 강제적으로 압력을 줘서 물을 집어넣고 그 물이 높은 온도에 의해서 끓어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것을 뽑아내서 발전에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각의 변동이 발생을 해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지진.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열 발전소를 시공하는 동안 우물천공, 시험 중 고압증기 배기관, 소음 공해가 유발이 되며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에너지 정책, 세금, 이러한 침강, 이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받는다. 이게 상당히 크죠. 개발 위험, 초기 조사, 표면 개발 작업에 관련된 비용 지출과 많은 시도 후에 사용 가능한 여론을 찾지 못할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규모와 유수지의 고갈, 지열 유수지의 개발을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 경제적, 정치적 위험,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그런 것을 잘못하게 되면 향후에 계획되었던 다른 사업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상당히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미래. 중단기적으로는 지열 유체, 상업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열원이다. 그다음에 거대한 에너지원이고 80기가와트의 지열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
다음에 장기적 기술 개발에 따라 고온 건조함, 지구의 양력으로 가압된 해수나 소금물이 갖는 지열원이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열 히트 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서 시범 사업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인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전문가 육성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제도 마련 등으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업체로서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초기 투자비 절감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트펌프의 국산화, 그 다음에 천공기술의 확보 및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고, 시스템 적용의 다양한 기술 개발, 아까 했던 것처럼 자동 제어와 연결, 계통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건물 용도에 따른 규모별 최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그 숙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열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 건강 유지하고 다음에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착실히 좀 공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